김로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이란 무엇인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전 1부 영상에서는 민족이란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민족과 공유된 의식을 강조하는 민족 등 민족에는 두 가지 차원의 개념이 있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래도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민족이란 범주를 결정할 일관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족회의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래도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집단의식이나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는 민족 실제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민족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범주를 정하기는 실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독일군 포로 사이의 대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son? Eugene, Oregon. Gibbs, what are you doing in a Kraut uniform? Family answered the call. Return to the fatherland. Join up in 41. You're shitting me, right? 이 영상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군이 독일군 포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 병사 하나가 지나가면서 장난으로 너 어서 왔니? 그랬더니 그 독일군 병사가 미국 백원주 유진시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미군도 유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비슷한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군 병사가 독일군 포로한테 야, 근데 너 왜 독일군 군복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1941년에 독일군에 입대했다라는 거죠. 같은 미국인이 한 명은 미군 병사로 한 명은 독일군 병사로 전선에서 만난 겁니다. 참 깝깝한 상황이죠. 이런 실제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론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 뭐 민족 회의론하고 비슷한 거죠.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 진짜 혈통적으로 우리가 단일 민족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19세기 말서부터 통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이란 또는 민족주의라는 게 썼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내재적 발전에 의한 일직선적인 성장이냐, 일직선, 리니어라 그러죠. 어떤 경로를 타고 왔느냐? 그렇지 않다. 프랑스는 적어도 1789년 이후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내재적 발전에 의해 가지고 일직선적인 성장을 해왔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민족이라는 집단이. 한국은 그랬느냐? 남북 분단 자체가 일직선적인 성장은 아닌 거죠.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왜 민족 그러냐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민족이라는 건 굉장히 유동적인 실체죠. 우리는 한반도라는 그 한정된 영역 내에서 공통의 역사적 경험, 뭐 혈통이 말갈족이든 뭐 어디든 걸 떠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의식이 강하지만, 과연 민족은 단일하냐, 영속적이냐? 그렇지 않다. 유동적이다.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사례를 하나하나 보겠어요. 미국. 혈통은 뭐 다양하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보면 한 최신 자료를 보면은 백인이 60%고 히스패닉이 19%입니다. 그다음에 흑인이 14%, 아시안이 6%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혈통적 배경은 다 틀리죠. 히스패닉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남아메리카의 원주민인 인디오하고 스페인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흑인, 아시안. 그럼 미국의 구성원은 민족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죠. 객관적 조건에 의한 민족을 우리가 정의 내린다 그러면은, 세기 말 2000년대 초에 미국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사의 뭐 100대 영화 꼭 봐야 될 뭐 100대 영화 하면 꼭 들어가는 영화인데, 제목이 The Birth of a Nation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민족의 탄생이라고 번역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걸 뭐 영화 평론가들이 국가의 탄생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남북전쟁을 서술한 영화거든요. 이 남북전쟁이라는 게 그 전까지 막 여기저기 이민자가 와가지고 어울려서 살다가 결국 분열이 돼서 전쟁이 비참한 내전을 겪고 나고 하나가 됐다. 그 하나가 된 게 네이션이다. 그래서 처음엔 그걸 민족이라고 얘기하다가 번역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백인도 뭐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앵글로색슨 있고 독일계 있고 스칸디나비아계 있고 이태리계 있고 슬라브계 있고 아이리시 있고 아주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 미국 구성원은 민족이 아니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독일군으로 참전한 독일계 미국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 독일계, 그러니까 게르만, 국적을 떠나서 게르만, 우리가 아리안을 위한 성전을 일으킨다. 그래서 위대한 아리안족의 국가인 게르마니아를 우리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조국으로 와라, 마더랜드로 와라 해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독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독일군으로 참전해. 처음엔 막 승승장구하고 좋았죠. 근데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일어나니까 미군이 왔어. 그 미국 사람이 미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독일군으로 참전한 독일계 미국인은 자기의 충성을 얻어 바친 거예요. 마덜랜드라고 하는 독일에 바친 거죠. 미국에다 바친 거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민족이 어딥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인, 참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 아닙니까? 루즈벨트가 미국에 있는 일본계 미국인이죠. 다 국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계 미국인들을 전부 다 수용소에다 가뒀었어요. 인권 침해죠. 일본에 간첩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1980년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 정부가 레이건 때일 거예요. 공식으로 사과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보상금, 뭐 그때 생존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겠지만 보상금을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으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서 화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미국 국민이고 세금 다 냈고 우리가 미국에 충성해서 그 성조기에 경례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서 442 연대, 442 연대라는 거를 거의 전원 일본계 미국 사람으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이텔리 전선에 참전을 합니다. 우리는 피부색은 틀리지만은 우리 백인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렇게 열심히 조국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그 험한 전투가 있으면 442 연대가 다 떠맡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는 일본 사람이지만 누구한테 충성을 바친 겁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미국인으로서 참전을 한 거죠. 뭐 윈드토커 얘기까지도 마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밌는 사례가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잘 아시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스위스. 아시지만은 스위스는 그 국민 구성이 독일계가 50%, 프랑스계가 35%, 이탈리아계가 15%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방은 독일계가 살고 서쪽 지방 몽블랑이 있고 뭐 제네바 있고 이런 데는 프랑스계가 살고 남부는 이태리계가 살죠. 말도 각각 따로 쓴단 말입니다. 분위기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분위기도 틀리죠. 가보면은 역시 프랑스계가 사는 데가 좀 뭐 개방적이란가 그러고 이 독일계 사는 데 가면 분위기가 무겁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쟁 초기에 전 유럽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맹국이 이태리계야. 와, 그러면 이제 민족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족적 정서에 의하면 독일계하고 이태리계 합쳐가지고 65%니까 짜고서는 프랑스계를 항복시키고 독일하고 동맹을 맺으면 되잖아요. 아니죠.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글로 유대인들이 막 도망가고 뭐 국제 적십자사에서 유대인들 빼내고 그랬더니 독일계가 50%인 스위스 정부가
올려면 와. 너희 오면 스위스를 독일군의 무덤으로 만들어 주겠다. 결국은 이제 침공을 못해요. 정확한 건 모르면 뭐 그 당시에 지금은 더 늘어났겠지만은 스위스에 터널이 4,000개가 있었답니다. 거기다 폭약을 다 설치했대요. 독일군 오면 다 폭파시키려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국토 파괴죠. 그 각오하고 자기를 지켰단 말이죠. 같은 독일계인데 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라 그럴까? 그게 왜 생겼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민족은 그 각각의 집단마다 아주 고유한 경험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거라고. 알프스 산맥 뭐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 높은 데 있는데 아닙니까? 스위스가. 여러분들 지금은 좀 틀려졌지만은 평지에서 살다가 산 위로 자꾸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경쟁에서 진 사람이죠. 밀린 거죠. 밀린 거. 왜냐하면 산이 생활하기가 불편하죠. 물도 적고. 그래서 그 지금 스위스 지역에 그렇게 이제 밀린 사람들이 모여서 독일 오스트리아 쪽은 독일 사람들이, 그다음에 프랑스 쪽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태리 쪽은 이태리 쪽이 살았습니다. 여기를 지배했던 당시는 이제 왕이 아니죠. 영주가 합스부르크 가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면 아직 합스부르크 마을이 있습니다. 뭐 거기서 출발했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 굉장히 조그만 마을인데. 그다음에 매의 성, 뭐 독수리라고 번역해도 돼요. 매의 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합스부르크 조그만 성입니다. 합스부르크 이제 나중에 왕가가 되죠. 왕조가 되는 그 가문의 이제 출발이에요. 여기에 지배를 했는데 중세 시대니까 서기 한 1000년, 1100년 그 사이입니다. 굉장히 수탈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못 참겠다 하고 거기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일종의 농민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일으켜가지고 합스부르크 왕가를 집에서 벗어났어요. 말하면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계건 프랑스계건 이태리계건 아니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뭐 합스부르크가는 독일계예요. 독일계던 뭐 상관없이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일종의 스위스라는 민족의식이 생긴 거죠. 근데 참 사람 일이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합스부르크가.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오스트리아에 있는 인스트부르크죠. 인스트부르크에 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얼마나 커졌어요. 네덜란드 지배했죠. 스페인 지배했죠. 뭐 다 지배하죠. 독일 일대,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세우죠. 계속 아마 매성에서 스위스 지배했으면 스위스만 지배했을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독특하죠. 스위스라는 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 뭐 짧게 하기가 좀 힘드네요. 중국은 한 14억 명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인종 구성을 보면 한족이 90%, 그래 나머지는 10%는 55개 소수민족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55개 소수민족 자치구의 영토가 중국 전체 국토의 60%를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중국이란 나라가 확장을 하면서 또는 팽창을 하면서 그 소수민족을 흡수를 한 거죠. 좋은 말로는 흡수, 병합을 한 거죠. 그래서 말도 다 틀렸는데 지금은 뭐 이 기준 시간도 하나를 쓰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 다음에 이제 만다린어를 다 보급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차이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족이 90%라 그러는데 그것도 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한족의 개념이 뭐하죠? 예를 들면 이 홍콩이나 중국 남쪽에 광둥성, 광둥어잖아요. 만다린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0년대하고 80년대 중반까지가 홍콩 영화의 전성 시대인데 만에 하나 그 무협 영화 같은 게 중국에서 상영된다 그러면 밑에 자막을 달았죠. 그러니까 유덕화가 대사를 뭐 흔한 말로 치면은 북경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광둥어. 문화도 완전히 틀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한족이라고 그런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중국은 그러면 뭐냐? 56개 종족이 있는 건데 결국 뭡니까? 중화 사상을 믿는 사람들, 중화 사상, 이거는 이제 중국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55개 소수 민족이라고 중국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민족이라는 용어는 그건 잘못 쓰여지는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죠. 예, 독일도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German하고는 갈라져 있죠. 통일 안 해요. 프러시아가 지금 독일 지역의 통일을 주도할 적에 제일 먼저 전쟁한 게 뭡니까? 같은 독일계인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했죠. 그걸 보오 전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를 박살내 버렸단 말이죠. 우리 통일을 하는데 너 방해하지 마. 예.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질성은 있지만은 뭐 그렇게 운명 공동체적인 생각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게 이제 생김새가 비슷해야 되지만 언어죠, 언어. 언어가 중요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영어 같은 경우엔 영국에서 쓰죠, 아일랜드에서 쓰죠, 미국에서 쓰죠, 캐나다에서 쓰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쓰죠,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네덜란드어하고 좀 섞여가지고 조금 뭐 틀리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말은 다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질성이 언어적 동질성 말고 다른 동질성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뉴질랜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뭐 사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 멸시하거든요. 아까 캐나다하고 미국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삼국도 마찬가지예요. 삼국 통일 신라가 했다고 그러는데 고구려는 뭐 다민족, 다인종 국가였고 백제는 일본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았고 뭐 신라는 조금 이제 왕따 같은 게 있었고 예. 과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당시에 우리가 최초의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데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을까? 결국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민족이라는 거는 그 구성원들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야 이게 망하면 나도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썸네일 이 제목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인가? 하나의 민족인가? 의문을 제기한 게 객관적 조건, 문화, 역사적 경험, 뭐 언어, 혈통 이걸로 보면 이거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게 에스닉 그룹이죠. 독일어로는 폴크. 같은 민족이죠. 근데 그런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느냐? 주관적 조건으로 따지면 과연 그렇다면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의식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통일하고 관련된 의식 조사를 해보면 20대들은 그거 꼭 해야 돼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생각하고 20대 생각은 틀려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문화적 동질성도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는 거를 그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르고 제가 오래전에 평양 방문했을 때 이제 다 같이 방문한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뭐 대접을 해준다 그래 가져가지고 가서 식당에서 먹는데 그 북한 종업원이 남쪽에서 오신 손이 이거 맛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게 오징어 숯불구이였어요.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이렇게 주고 오징어가 있네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낙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거 오징어예요. 일단 낙지입니다. 정색으로 낙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그 북한 그 자주 다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 여기서는 낙지를 오징어라고 그러고 그런 이질성이 점점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의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민족이냐? 당연히 같은 민족이죠. 하나의 민족이냐? 의식을 따질 적엔 거기는 회의가 간다는 얘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남북이 하나가 됐을 적에, 즉 통일이 됐을 적에, 물리적으로 하나가 됐을 적에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 결합이 일어나야지 그게 이제 진정한 민족이다. 이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정체성. 아까
객관적으로 하나의 조상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이라는 걸 인정받는 민족은 없다 했지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4,00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정체성이란 건 뭐예요? 선민의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4,000년 동안 유지한 거 아닙니까? 어떤 박해 속에서도.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 가지고 그 서기 72년에 디아스포라 당했다가도 2000년 동안 전 세계 박해받으면서 떠돌다가도 1948년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운단 말이죠. 왜? 우린 선택된 민족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우린 살아야 돼. 예. 그 나라 이름도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고, 신앙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냐? 그래서 그걸 이제 완곡하게 하나님과 겨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나라 이름이 그렇단 말이죠. 그게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왜 겨뤘겠어요? 하나님과 왜 싸워서 이겼다고 자기네들이 기록에 남겨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대든 거죠. 그렇다고 부모가 너 저 호적서 뺀다.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죠. 그 정도의 정체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충성심을 어디다 바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난 바쳐. 민족이 하나인데 뭐 북한도 우리 민족인데 난 북한에다 바쳐. 이거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보세요. 중앙아시아에 계신 우리 고려인 후손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오세요. 또 오시고 그다음에 조선족도 있고 또 아닌 말로 탈북민도 있고 그래요. 어느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다 만나면 이제 조선족은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니까 그런데 말도 통하고 악센트가 있지만은 그런데 고려인 보면은 그래도 옛날에 저 조상이 연해 죽었다가 스탈린 때문에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고생했구나 그 정도인데 자기는 가장 그 고려인 조선족 탈북민에 대해서 조금 이질성을 다 느끼지만 그래도 가장 친근감이 거부감이 안 드는 사람이 탈북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하겠다는 어떤 그 태도가 엿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선 그걸 발견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시사한 바가 큰 겁니다. 자, 우리 한민족이라고 다 받아들였어요. 국적도 주고 우리 복지 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있었던 독일계 미국인처럼 전쟁이 일어나니까 난 독일 가서 싸울래 하고 가버리면은 그건 하나의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족이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주관적 조건, 우리는 하나다. 객관적 조건, 문화, 혈통, 역사적 그 경험. 어느 거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느냐 또는 정리해 볼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